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구분할 눈도 생겼다지만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약혼까지 했는데도 뒤통수를 맞은 걸 보면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저의 황당한 파혼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저는 다니고 있던 회사 한가운데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뜯겼답니다. 계약직인 제가 정규직인 자기 아들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하지만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는 분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감사한 마음이 크네요. 결혼 전에 민낯을 보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결혼 후 알게 되었다면 눈앞이 깜깜했을 텐데요. 제 파혼썰은 정말 황당한 일투성입니다. 3년을 만난 전 남자친구는 성공에 눈이 먼 사이코였고 그런 아들을 길러낸 여자는 그보다 더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파혼에 얽힌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식품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입사 전 몇 날 며칠을 아버지와 싸웠었거든요. 아빠, 왜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제 꿈은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고요. 창업 하나만 보고 대학 내내 준비했는데 지금 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아직은 이르다는 거지.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의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먼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그 이후에 천천히 생각해봐라. 아빠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회사를 차리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게 그런 아빠의 모습이었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제가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도 기특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랑은 달라. 그땐 경쟁업체도 얼마 없고 경제도 성장세였는데 지금은 아니잖니. 그렇게 때를 써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하나뿐이다. 너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해. 3년, 딱 3년만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거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회사를 창업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제 계획에 난색을 보이셨죠. 조금 더 사회 경험을 쌓고 창업하기를 바라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실패 없이 안전한 방법으로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매일 피 터지게 싸웠지만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딱 3년만 사회 경험을 쌓기로 하고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입사한 회사는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인지 직원들도 만족하며 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3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계약직, 정규직 차별하는 사람도 없었고 핵심 부서에 들어가게 되어서 좋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딱 하나, 사이코인 전 남친을 만난 것만 빼면 말이죠. 남친은 부서 내에서 굉장히 튀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7살은 많았는데 사수와 신입사원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죠. 처음부터 다정하거나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소연 씨, 계획서 확인해봤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부서장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으니 여러 방식으로 작성해보세요. 계획서는 항상 다른 방향으로 3개 이상은 작성되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예시로 제가 작성한 계획서를 드릴 테니 참고해보세요. 마감 기한은 이틀입니다. 저랑 같이 야근 좀 하시죠. 첫인상은
일 욕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구나 정도였습니다.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면서 매일 야근을 하고는 했으니까요. 들어보니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몇 명의 신입사원이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을 배우겠다고 온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맞는 짝이었달까요? 제가 버티는 기간이 늘어나자 그 사람과 관련한 안 좋은 소식도 종종 전해졌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딱 한 사람만 조심하면 돼. 송대리 알지? 엄청 예민하고 일 중독이거든. 그 사람이랑 안 엮이면 평범하게 회사 생활 잘할 수 있어. 네? 송대리님이요? 엄청 조용하시던데 그런 면이 있으세요? 저기 송대리 자리 봐봐. 볼펜 줄 맞춰 세워져 있는 거 보여? 종이 하나 굴러다니는 게 없잖아. 사람이 인간미가 없지? 일도 딱 저렇게 한다니까? 뭐라 말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명심해 소연씨. 송대리는 조심해야 해. 남친은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회의만 했다 하면 싸우기 일쑤고 주변 사람들과 친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성격 탓이 컸죠. 매일 까탈스럽고 깐깐하게 구니 주변 사람들 눈에는 가시로 보일 수밖에요. 하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 사람에게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였죠.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업체랑 하루 이틀 계약해? 그냥 하자. 저번 계약 때랑 다른 것도 없잖아. 팀장님, 이 계약서는 안 됩니다.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요. 이전까지야 그 업체가 신생이고 저희 말고 계약할 곳이 없었으니 계약서가 충분한 효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업체에도 양해를 구해야 하고요. 당장 계약이 이번 주인데 지금 와서 계약서를 어떻게 바꾸나? 그럼 생산 일정도 그만큼 미뤄질 거고 타격이 클 텐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시간도 하루 이틀 걸릴 것도 아니고 송대리 책임질 수 있겠어? 헛수고이더라도 정확히 하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득일 겁니다. 계약서 작성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계약 잠깐만 멈추시죠. 회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계약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관습적으로 진행해왔던 일이라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 사수만 없었다면 말이죠. 원래부터 회의 때마다 의욕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터라 자주 싸우고는 했지만 그날은 팀장님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모두 떨떠름하게 생각했지만 제가 보기엔 남친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자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수의 말처럼 계약서에 큰 허점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부서 전체가 크게 한시름을 놓았죠. 남친은 사교성이 떨어져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는 못해도 확실히 능력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제 사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사람이 어떻게 장점만 있을 수 있겠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어릴 때나 꿈꾸는 일이니 능력 있는 쪽이 저한테는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매일 함께 야근을 하면서 남친과 가까워졌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귀는 중에도 참 특이했어요. 어느 날 데이트를 하는데 핸드폰에 뭔가를 바쁘게 적길래 빼앗아 보았더니 메모장에 저와 관련된 것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선호하는 영화, 즐겨 듣는 음악, 자주 먹는 음식, 어린 시절 추억 같은 사소한 것들이 전부요. A4 용지로 정리해도 수십 장은 되어 보이는 방대한 양이었죠. 처음에는 보자마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추궁하자 남친은 겸연쩍은 낯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부족한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었어. 불쾌했다면 미안해. 근데 너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적어두고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네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단지 그것뿐이야. 그것만 믿어줘. 제가 화를 내자 황급히 메모들을 지우면서 변명하는 남친의 모습이 뭔가 웃기고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말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순박한 시골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이 넘는 시간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도 30살이 넘고 남친은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자 더 이상 가볍게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슬슬 결혼도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더라도요. 서로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쯤 저는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린 건 아니었어요. 회사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죠. 남친 어머니가 남친을 데리러 오셨거든요. 2년이나 사귀었으니 서로의 집안에 대해 종종 건너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친은 평소에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과 비슷한 의욕적인 성격이라고 표현했었죠. 저는 남친의 진취적인 면을 좋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했어요. 멋있는 분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처음 본 남친의 어머니는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례했거든요. 얘기는 많이 들었다. 지역이랑 같은 부서라고? 여자애가 이런 큰 기업에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구나. 하긴 여자애들도 한둘이 있어줘야 팀의 활기도 돌고 하는 거겠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남자랑 여자랑 서로 하는 일에 차이가 있는 법이잖니. 지역인의 팀은 회사에서도 핵심 부서인데 여자애들이 딱히 할 일이 있겠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소연이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아니 나는 지역인이가 잘 챙겨주라는 말이었지. 소연이 너도 커피도 한 잔씩 타드리고 과일도 깎아드리면서 싹싹하게 회사 생활 잘해.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나자. 아 진짜 엄마. 제발 그만하고 얼른 가세요. 말끝마다 여자애 하면서 절 깎아내리려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팔짱을 끼고 내리깔아보는 게 하나같이 얽히고 싶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남친이 중간에서 크게 화를 내면서 말려주어서 몇 마디 나누지 않고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순식간이라 쉽게 대처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면전에 내뱉나 하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는 말도 있는데 저런 여자를 시어머니로 삼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아버지에게도 회사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도 연애를 많이 하지는 않아서 아버지는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엄청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충고 하나를 남기셨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다. 1년만 더 지나면 이 회사에서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 남자친구한테는 절대로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말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이 의문스러웠지만 저는 어렵지 않게 그 말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유세를 부릴 생각도 덕을 볼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찝찝함을 남긴 채로 저희의 연애는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도 3년이 지나고
퇴사와 창업, 제 인생의 전환점을 바로 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소연아, 우리 만난 지도 벌써 3년이야. 서로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우리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보는 건 어떨까? 너와 결혼하고 싶어. 오래 사귄 남자친구의 청혼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한다면 지금 당장보다는 창업 후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하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에 회의적인 저의 마음을 돌린 건 남친의 적극적인 설득이었습니다.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만 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 창업하는 게 내 평생 꿈이었다고 말했었잖아. 회사를 차리고 안정시키려면 정신이 없어서 결혼 준비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창업은 결혼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나도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내가 경영 업무를 담당한 지도 벌써 10년 차니까 큰 도움이 될 거야. 결혼 후에 시도해보는 게 어때? 남친의 제안은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가능한 일도 아닌데 좋은 짝을 만났으니 결혼 먼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도움이 될 거라는 남자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그의 진취적인 성격과 그동안 쌓은 경험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친의 적극적인 설득 끝에 제 머릿속에도 결혼이라는 글자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친의 어머니, 저를 찝찝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저를 갈등하게 했거든요.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니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결정을 내리기로 한 거죠. 하지만 오랜만에 본 남친의 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혁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서연이 네가 참 운이 좋아. 우리 지혁이는 어릴 때부터 머리도 좋고 내가 봐도 완벽해서 누가 데려갈까 싶었거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니까 지혁이가 꼭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니? 내가 너무 속상해서 마음고생을 좀 했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오면서도 묘하게 저를 깎아내리는 말투가 여전히 무례했죠. 아마 외동아들인 남친을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그 여자를 그 정도까지 오만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저희 집의 귀한 딸이며 남친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래도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난장판을 피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화를 거듭할수록 그 여자의 막말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천천히 준비해 보려고요. 너 정말 웃긴다. 지금 튕기는 거니? 30살 넘었다면서. 지금 급하게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노산인데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주제 파악 잘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야. 남친은 저보다 7살은 많았습니다. 몇 년 지나면 40살이 넘을 나이였죠. 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의 나이는 안중에도 없는 듯 이제 겨우 30이 된 저에게 혼기를 놓쳤다, 노산이다 말하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갈팡질팡하는 터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던 제 인내심이 터져버린 건 그 여자의 입에서 회사와 제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너 중요한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면서. 지혁이도 못 해본 프로젝트라는데 지혁이한테 넘기는 게 어떠니? 여자는 회사 생활에 그렇게 욕심 부리면 못 쓴다. 여자는 내조가 가장 중요해. 지혁이가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잖니. 결혼하면 육아휴직도 할 텐데 지혁이가 커리어를 쌓고 승진하는 게 너한테도 낫지.
안 그래? 그때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아이디어로 채워진 중요한 기회였죠. 3년으로 생각했던 회사 생활을 몇 개월 연장할까 싶을 만큼 신경 쓰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무식한 아줌마가 하는 말로 넘길 수 있었지만 그 여자 입에서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몇 년을 갈고 닦은 일을 누구에게 넘기라 마라 함부로 말하다니요. 게다가 이런 자세한 사연까지 저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뭐겠어요? 남친이 평소에 이런 소소한 이야기까지 전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내가 결혼하게 되더라도 어떤 취급을 받고 살게 될지가 뻔히 보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는 언제 낳느냐고 절 압박하겠죠.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요? 아이는 엄마 손에 크는 게 가장 좋다면서 제 희생을 강요하고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이를 챙기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집안과 엮이면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자마자 꾹꾹 참던 화는 크게 폭발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시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를 차려보려고요. 재혁 씨가 좋은 사람이라 놓치기 싫었던 건 사실이에요.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한 사람이나 함께 회사를 차리고 꾸려나가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더 늦기 전에 건강한 아이를 낳아줄 젊고 욕심 없는 며느리감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세요? 여자는 회사 일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요? 내조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평생 일 욕심 부리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며느리감이 인사 오거든 그런 한심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안 그러면 지혁 씨 40살이 넘어도 절대 결혼 못할 테니까. 한 번 말이 트이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래퍼라도 된 줄 알았다니까요.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부은 후에 저는 후련하게 약혼을 깨트리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도 절 따라 나왔죠. 어이없게도 환한 얼굴을 하고요. 앞에 막말은 기억도 안 나는 건지 제가 마지막에 한 말들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잠깐 기다려봐. 너 지금 예의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냥 어른들이 의뢰하는 말로 흘려들으면 되지.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면 어떡해? 너 정말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못 들었어? 난 너랑 결혼 안 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우리 헤어지자. 소연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안정되면 금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게 순리야. 지금 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언제 연하하고 언제 결혼할 건데, 어? 침착하게 잘 생각해봐. 우린 정말 잘 맞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둘이 잘 맞는다고 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급이 맞는 사람이니 뭐니 하면서 재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해. 어머니 성에 차는 좋은 며느리감 데려가려면 분발해야지. 안 그래? 그땐 저도 남자친구도 흥분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급을 나눠 말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게 순리라는 소리나 듣고 있으려니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3년의 연애를 마무리하고 서로의 성격처럼 불같은 이별을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에게 들은 막말에 크게 화가 났고 절대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헤어진 이유가 서로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건 이별을 극복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도요. 같은 회사라 얼굴을 마주할 할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도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이별의 후유증은
저보다도 남자친구 쪽이 확실히 심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성 대리님, 요즘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점심도 아예 안 먹고 요즘 야근도 아예 안 하고 거의 회사에 살았었는데 좀 걱정된다. 그러게? 그렇게 욕심 많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니까 무섭다. 회의 때도 한마디도 없더라? 매일 내 의견 헐뜯기 바빴는데. 소연 씨는 아는 거 없으세요? 사수라 친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얼른 일이나 하러 가시죠. 남자친구를 안 좋아하던 부서 사람들까지 전 남친을 걱정할 쯤이 되자 저도 어쩔 수 없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얘기 좀 하자며 애타게 저를 기다리고 좋아하던 일도 포기하고 퇴근 후에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시 만날 게 아니라면 외면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별 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필요성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별 후 3개월, 바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을 때쯤 저희 둘은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던 얼굴도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알 수 있었죠. 소연아, 그동안 나 정말 네 생각 많이 했어. 자꾸 눈앞에 네 얼굴이 어른거려서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그날 흥분해서 함부로 말한 거 정말 미안해. 네 말대로 침착하게 생각해보니 알겠더라. 내가 그동안 너무 나 같은 게 너처럼 좋은 여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우리 사과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남자친구의 사과는 참 절절했어요. 진심이 아니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하지만 고통 끝에 사람이 성장한다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그 난리를 겪고 마음을 가다듬고 나니 전 남친의 사과가 핵심에서 한 뼘쯤 벗어나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전 남친의 사과는 절 정말 사랑해서 붙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건 좋은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좋게 마무리하려고 나온 자리에서 저는 그 사실을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배려였죠. 미안하지만 난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야. 너무 급하게 헤어진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나온 거지. 그날 우리 둘 다 너무 흥분했었잖아. 나는 이제 곧 퇴사할 테니 계속 얼굴 볼 걱정은 할 필요 없어. 그럼 잘 지내. 3년 동안 즐거웠어. 아니, 이렇게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설마 정말 창업을 하려고? 이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겠다고? 당연하지. 회사를 차리는 게 내 꿈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프로젝트도 마무리됐으니 지금이 퇴사하기 딱 맞는 타이밍이야. 마침 계약 기간이 다 되기도 했고. 그건 그냥 결혼하기 싫어서 철없이 하는 소리인 줄 알았지. 그보다 계약 기간? 나 3년 계약직이잖아. 몰랐어? 뭐? 계약직? 너 우리 회사 계약직으로 들어온 거였어? 무난한 이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퇴사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전 남친은 계약 기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불쌍한 낯을 단숨에 갈아 끼우더라고요. 부서 내에서 제가 계약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 사람들과 교류가 없었던 전 남친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도 맡은 일도 대우에 차별도 없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었지만 3년 만에 알게 됐다면 당황스럽게 느껴질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남친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속이기라도 했다는 것처럼요.
계약직이라니.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너랑 나 사귄 기간이 3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감쪽같이 나를 속인 거야? 당연히 아는 줄 알았어. 팀 사람들 거짓말하지 마. 넌 일부러 날 속였어. 계약직이면 상여금도 안 나오고 월급도 차이가 컸을 텐데 일부러 속여서 말한 거잖아. 결혼 때문에 회사 대출 알아볼 때도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계약직 주제에 그게 말이 돼?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는데? 모르는 척 결혼하고 그때 밝히려고 했어? 저는 전 남친의 당황스러움을 이해하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이곳이 저희 아버지의 회사이며 처음부터 일을 배우기 위해 입사했다는 것을요. 그게 과거 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면서 거짓말이라고 단정짓는 전 남친을 보자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말문이 턱 막힐 만큼요. 근데 계약직이라고 굳이 지혁 씨한테 변명해야 해? 서류상의 차이일 뿐이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달라지는 게 없긴 뭐가 없어? 계약직이면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거고 시작 전부터가 다른 건데 당신이 계약직인 건 회사 입장에서 굳이 붙잡을 필요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야. 난 무능한 사람은 딱 질색이고 이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인 것 같아서 3년이나 만난 건데 이건 사기랑 똑같은 거야. 알아? 살면서 시간 낭비 같은 거 해본 적 없는데 너랑 사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아. 전 남친이 광분해서 쏟아놓은 말들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에게 저는 끝까지 금 맞는 상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저 역시도 성공을 위한 하나의 단계였고 그 계획이 틀어졌다는 생각에 크게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화를 달래줄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었지만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뺨 한 대를 날려주었죠. 이성을 잃은 짐승 같은 놈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이코는 끝까지 저를 붙잡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때려? 계약직 주제? 이거 보니까 순진한 척 날 몰래 속이고 결혼하려고 한 거네. 결혼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늘러붙어서 내 등골이나 빨아먹으려고? 정신 차려 이소연. 요즘 세상 무섭다. 능력 좋은 남자 꼬셔서 시집갈 생각하지 말라고. 감히? 정규직이 벼슬이니? 겨우 그런 걸로 유세 부리는 걸 보니 네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뻔히 보인다. 나야말로 너랑 사귄 시간이 아깝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꺼져. 저는 마지막까지 그 자식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고는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사이코는 전화나 문자로 사규죄로 고소하겠다느니 나를 때렸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느냐 하며 험한 말들을 쏟아내었지만 깔끔하게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몇 개의 연차를 붙여 긴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저에게도 그 상황은 꽤 타격이 있었거든요. 막말의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겨우 그런 한심한 사람에게 3년의 시간을 낭비한 게 너무 아까웠어요.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본 모습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별의 사유를 남 탓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저도 씩씩거리는 마음을 휴가 기간 동안 겨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회사로 출근하는 날이 찾아왔죠. 소연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1층 카페에서 같이 차 한잔할까? 오랜만에 출근한 회사는 아침부터 꽤 어수선했습니다. 괜히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를 흘긋거리는 것 같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이코 자식이 무슨 헛소문이라도 퍼뜨렸나 저도 덩달아 예민해졌죠. 하지만 의문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부서의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퇴사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나가서 새로운 회사를 차릴 거라고 했죠? 네, 오래 준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갈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소연 씨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그나저나 소연 씨. 팀장님은 부서 내에서 유일하게 제 비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원의 인사 파일을 관리하고 있으니 당연했죠. 팀장님은 저를 불러내고도 한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뜬금없는 말을 했죠. 혹시 소연 씨만 괜찮다면 연차를 조금 더 쓰는 게 어떤가요? 네? 이미 일주일이나 썼는걸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그게 사실 소연 씨가 출근을 하지 않은 동안 회사가 좀 소란스러웠거든요. 팀장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마저 입을 떼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고통과 함께 제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지는 느낌이 들었죠. 갑작스런 상황에 저는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우악스러운 힘에 이끌려 이리저리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 사기꾼 같은 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년아! 갑자기 나타나 제 머리카락을 휘어잡은 건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일부러 저를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회사 사람들이 모두 들어야 한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너 같은 건 망신을 당해봐야 해. 감히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인 우리 아들을 넘봐? 여러분, 인연이 그 사기꾼입니다. 계약직인 걸 감쪽같이 속이고 제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겠어요? 예? 저기요, 그만 좀 하세요. 며칠째 찾아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얼른 놓으세요. 팀장님이 급하게 나서서 말려도 그 여자는 아나무인이더라고요. 제가 쉬는 며칠 동안 그 여자는 몇 번이나 회사로 저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며칠 더 쉬는 게 어떠냐며 권유했던 팀장님의 말이 이해가 갔죠. 처음에야 정신없어서 당해줬다지만 계속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당하고만 있기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난 속인 적 없어. 당신 아들이 덜 떨어져서 혼자만 몰랐을 뿐이지. 내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건 팀 전체가 알고 있다고. 팀이요? 소연 씨, 이 사람 저희 팀원의 어머니란 말인가요? 누구죠? 그 여자는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서도 전 남친의 엄마인 건 알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기회였습니다. 저는 회사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전 남친의 이름을 불렀죠. 송지혁! 빨리 나와서 무식한 너희 엄마 데려가. 야, 송지혁! 아니, 인연이 끝까지 내 아들 회사 생활도 망치려고 입 안 닫아? 그 여자가 급하게 제 입을 막았지만 독이 오른 제가 더 빨랐습니다. 효과는 좋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밀려 전 남친도 소란의 한가운데로 끌려왔으니까요. 송지혁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벌써 며칠째 이분 때문에 회사 전체가 골머리였는데 모르는 척 하더니 어머니 얼른 데려가세요. 사생활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아이고, 팀장님, 죄송합니다. 다 제가 혼자 벌인 일이에요.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너무 원통해서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사기꾼한테 당해서 3년이나 시간 낭비했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요. 저희는 사기꾼한테 당한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예? 엄마,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얼른 돌아가세요. 제 머리채를 잡을 때는 언제고. 상황이 자기 아들에게 안 좋게 돌아가려고 하자 그 여자는 팀장님에게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전 남친도 뻔히 알았으면서 모르는 척 시침을 뗐고요. 연극처럼 돌아가는 상황이 황당한 건 저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사과 안 하세요? 무식한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상상 이상이네요.
내가 너한테 사과를 왜 해? 마음 같아서는 너희 부모한테도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싶은데 너를 그렇게 키운 부모가 가장 문제야. 딸 자식을 무능하게 키웠으면서 언강생심이지. 감히 우리 아들을 욕심내?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려던 뻔뻔한 모자는 마지막에는 제 부모님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열받은 제가 그때처럼 뺨이라도 한 대 날리려고 했을 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사 로비를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제 머리채를 잡고 싶으시다고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갈라지는 인파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옆에 비서진들을 대동한 걸 보니 소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내려오신 것 같았죠.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회사 안에서 이런 질낮은 소란이나 부리다뇨. 얼마나 창피하고 죄송하든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후끈거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셨습니다. 아직도 제 머리채를 잡은 그 여자를 거칠게 밀치고 다급하게 저를 껴안으셨으니까요. 소연아, 괜찮니? 이미 아버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파악이 끝나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기는 했던 걸까요? 다정한 아버지의 말을 듣자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이후로 상황은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책이라도 잡힐까봐 회사 사람들도 급하게 흩어졌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 멍 때리고 있는 전 남친과 방금까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여자뿐이었습니다. 제 딸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이고, 사장님. 직원 하나 감싸주려고 거짓말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걔가 진짜 사장님 딸이라면 계약직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장님. 저 여자랑 3년을 사귀었었는데 창피한 건 알았는지 저한테 계약직이라는 걸 숨겼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까지 할 뻔했어요. 소란을 피운 건 죄송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두 사람은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건지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믿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막말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그걸 받아들이긴 어려웠겠죠. 중간에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준 건 팀장님이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사장님의 따님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인 걸 일부러 속였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팀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송지혁 씨가 평소에 팀원들과 대화를 잘 나누지 않으니 몰랐던 것 같네요. 아니, 그러면 진짜 제가 사장님의 딸이라고요? 왜? 내가 계약직일 때랑 사장님 딸일 때랑 뭐가 그렇게 다른데? 이제는 잘못했다고 사과할 마음이 드나 보지?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네가 날 속여서 모든 게 망쳐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됐어. 네 계획 같은 거 이제 관심 없어. 어차피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니까. 그 잘난 계획은 네가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잖아? 그것부터 틀어질 텐데 어떻게 가능하겠어? 뭐? 그럼 나를 자르겠다는 거야?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워놓고 그럼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그 순간 회사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을 때 회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경찰이 분주하게 회사 안으로 들어오자 두 모자는 그제야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말로 해결하자, 말로. 응? 처음부터 오해는 없었어요. 당신들 말대로 제가 일부러 속였다고 해도 회사 한가운데서 머리채를 잡는 게 말이 되나요? 폭행죄에 모욕죄로 소송을 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절 사기꾼 취급하셨죠?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다음엔 법원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그렇게 사이코 같은
두 모자는 등장했을 때만큼 화려하게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사람의 근황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곧바로 퇴사했거든요.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미안하구나. 처음부터 네가 딸인 걸 숨기는 게 아니었는데 널 생각해서 신중하게 행동한 거였는데 네가 이런 모진 일을 당하다니. 저는 아버지께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참고 견딘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견딘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그 이후에 원하는 대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긴 재판을 치렀죠. 모욕죄와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남자친구의 회사 생활도 아버지가 단언했던 대로 금방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칙을 근거로 엄한 징계를 받아 부서를 전환했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직접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니까요. 몇 개월 후 소송이 끝나고 제가 승소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제 파혼은 완벽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쁜 삶에 지어 그 사람들에 대해 쭉 잊고 살았죠. 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된 건 몇 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창업한 회사가 날이 갈수록 성장해서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새 사무실 바로 앞에는 작은 결혼정보 업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우연히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여자를 만나게 됐죠. 그때도 크게 소란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왕년에는 대기업에 다녔다고. 언젠간 꼭 성공할 사람이라니까 접수 한 번만 해줘요. 예? 아니 아줌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배수인 사람을 어떻게 받아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결혼시장에 어필할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백수가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이라니까요. 이번 연도에는 취업할 거예요. 말이 취업 준비 중이지 그냥 백수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얌전히 다닐 것이지 왜 퇴사하셨대? 정 급하면 해외 쪽 결혼 쪽으로 알아봐요. 저희는 접수 안 되니까. 전 남자친구는 퇴사 후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40대가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안색도 몇 년 전보다 훨씬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고 오만하게 군 탓이니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저는 그 이후에 좋은 사람을 만나 너무 늦지 않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남자 보는 눈도 확실히 길렀죠. 지금 제 남편은 욕심 없고 저만 생각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에요. 어떠신가요? 꽤 큰 값을 치렀지만 이 정도면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는 제 말에 공감이 가시나요?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세요. 좋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시고 늘 곁에 좋은 사람들만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저의 파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